네, 오늘 설명에는 이제 지난 일요일에 영재고 입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합격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포괄적으로 첫 번째는 영재학교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MS 수학에 대해서 김정현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리우스 과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재학교 특징이나 뭐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교육 과정 자체는 이제 자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학년 졸업 학점제라서 뭐 이론상은 2학년까지만 하고도 뭐 졸업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보통은 다 3학년을 채우고 졸업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영재학교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심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가지고 가면 오히려 대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보다 더 심화되고 더 좋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2008년에 2009년에 졸업을 했죠. 2009년에 강원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영재고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고 뭐 과학고도 지방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때 했던 뭐 연구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서울대학교 가서 진학해서 연구하는 것들보다 뭐 물론 대학원생은 다 다르겠지만 학부생 기준에서는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영재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학습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을 거고요. 주변에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뭐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뭐 동기부여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과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학생들, 그때 있었던 친구들을 다 보면, 나름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만큼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잘 채워가고 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재학교, 뭐, 저는 과학고등학교였지만, 그런 데서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도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대학 진학엔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서울과학고등학교나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한 50% 정도 전체 인원 중에 그 정도가 되고요. 다른 학교들도 뭐 조금 부족했다, 뭐 더 잘했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니까요. 실제로 대학 진학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어 놓은 거는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여기 김연아 선수인 건 아시죠? 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안 믿으실 텐데 학생들도 안 믿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랑 그때 같이 상을 받았고요. 만일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으면 아마 상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분은 그때 상 받는 자리에서도 센터에 계셨고 저는 이제 사이드에 있긴 했지만 네, 아무튼 같이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다 제가 고등학교를 잘 가서 그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얻은 점들이라고 하면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영재학교나 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1등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변 친구들과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함께 같이 풀어보고 실제로 뭐 연구 같은 것도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같이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항상 만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경험들이 누적되고 나면 그게 정말 나중에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 다 열심히 잘 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전체적인 영재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 있다. 그런 오프닝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CMS 김정현 원장님께서 26학년도 입시가 어떤 경향성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CMS 수학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MS 입시센터 책임지고 있는 김정현 원장입니다. 뭐 사실 오늘 다리는 어쨌든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이만큼 아이들 맞췄다라는 거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 설명도 드릴 겸 그다음에 지금 3학년들이 이제 가채점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내 드릴 겸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은 서울과고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아 대수 조합해가지고 총점 62점 정도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11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문항들만 써놨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왔었고 대수도 한 문제 나왔었고 나머지가 다 조합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두 개, 기아가 한 문제, 대수가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110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조합 문제도 그렇고 기하 문제도 그렇고 대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 교재에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근데 어렵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교시, 3교시가 수학, 과학이 같이 나와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부터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과학부터 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과목으로 풀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1교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국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조금 있었기는 했으나 그래도 작년까지는 계속 국어, 영어, 사회, 정보 같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준비를 시켰었는데 1교시에는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해갖고 나왔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1교시에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할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는 잘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2교시에서도 과학 없이 그냥 수학만 나와서 과학이 조금 더 메인이었던 아이들이 큰일 났네 라는 느낌으로 지금 시험을 봤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3교시가 과학만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2025학년도 시험은 안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거하고 똑같이 그냥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경기 같은 경우도 여기 대수에서 항상 이렇게 논문을 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타고라스 삼원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수인 삼원상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해갖고 논문으로 내셨다고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계속 어떤 논문에서 발췌를 하셔가지고 그 논문을 꿋꿋하게 잘 읽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많이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합형이었는데요. 제 작년 문제 문항수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점을 쭉 보시면 작년에는 조합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점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대수 같은 경우보다도 기하들이 조금 더 점수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하보다 대수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40점 이상씩 반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합 조금, 기하 조금 이렇게 하고 오히려 좀 대수가 올해는 강세였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통합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렇게 학교들이 똑같은 문제를 내세요.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기하 3개, 대수 6개, 조합 3개 해갖고 총 12문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렇게 문항들을 2개씩 정도 내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것들 잡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통합형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에 조합을 제일 잘하는 친구는 그래서 세종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대수가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단 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상화부터 해가지고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시험은 봤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일단은 문제는 어디서 다 본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맞았냐 했을 때 올해도 역시 아니오가 되는 상황이어서 왜 틀렸니 그랬더니 한 친구는 곱하기 10을 안 했고 뭐 한 녀석은 더하기를 잘못했고 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총점 300점 만점에 약 150점 정도면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경기 같은 경우가 글쓰기가 20점이 있고 180점 만점으로 지금 계산을 했을 때 한 100점 언저리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통합형들도 수학과 합쳐갖고 한 200점 정도 되는데 여기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첫날 복귀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다 맞은 것 같아요까지도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풀이하시고 풀어가지고 그거 보고 다시 지금 가채점을 하는 중인데 이제 역시나 빵꾸난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안내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나왔던 조합 문제였는데 여기가 올해 기출 문제고 여기가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똑같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였고 심지어 이거는 시험을 일요일 날 봤는데 화요일 날 수업을 했던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을 했던 내용이라 다행히도 그날 수업에 들어왔던 저희 아이들은 일단 대부분 다 반 이상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원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저희 교재에는 일반 삼각형이 원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 구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는 각이 같아서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GF하고 HI가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졌고 EF하고 HG가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서 항상 얘기하는 원에 내접할 때 길이가 같은 두 선분이 보이면 연결하시면 등변 사다리꼴입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되게 막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보다 서울에서 야 간신히 걸리면 땡큐였다라는 느낌의 친구들도 굉장히 잘 풀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저희 애들이 생각보다 잘했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지금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항상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가 정말 시험을 못 봤다고 울면서 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나름대로의 풀이를 다 하고 아이들한테 채점 기준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채점을 시키고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또 다르게 본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채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에서 나왔던 이제 피타고라스 논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서울 캠프 2009년 서울 캠프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변형해 갖고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 선생님들이 보시더니 이거 수업했던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찾았던 게 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게 대구에서 나왔던 기하 문제였고 이게 저희 교재인데 이 보시면 7월 교재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아이들 하는 교재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못 풀지라고 했던 문제였는데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건 풀었지 그랬더니 전부 다 네 그러고 지금 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조금 더 쉬워졌다라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수 문제였는데 사실은 요 문제가 좀 이거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도 분명히 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는 점이 4개가 찍혀서 돌아가는 거고 여긴 5개가 찍혀서 돌아가는 거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하로 접근을 했던 친구들은 초반에 조금 막혔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대수인 걸로 그냥 기억이 났던 아이들은 그냥 쉽게 접근을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도 2014년도 경기 문제가 올해 인천에 나왔던 상황이라서 어머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경시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를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경시 공부를 2차를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교재 안에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오로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상자가 아닌데도 그러면 2차를 하는 게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2차가 된 친구들은 어쨌든 11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눈앞에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2차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분해하고 억울해서 막 분노가 차올라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8월 달 말쯤 가면 이제 이론 수업이 한 바퀴 돌아서 끝나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여태까지 10년 넘게 제가 봤던 모든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항상. 엄마가 하자 그래갖고 한 거야? 그럼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계속 할 거야? 아니요,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목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시키셔도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지금 했던 건데, 그 다음에 경시를 그러면 우리 아이는 경시를 안 하고 선행만 열심히 했던 친구라 그 선행도 뭐 대수 정도까지밖에 못했는데 영재고 시험을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수상화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굳이 수상화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영재고 수학 같은 경우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중등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가 기본 모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도 인수분해가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인수분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 내놓고 중등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들 맞네요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분명히 그거 논문인데 피타고라스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냥 피타고라스 가르치니까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이걸 풀어낼 수 있느냐를 맞추기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모의고사 볼 때도 안 되면 우왕청심환이라도 먹고 와봐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부들부들부들 떨다가 다 틀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친구가 지금 딱 한 명 있는데 진짜로 한 2개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추천을 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머리가 하얘져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어디가 1번이고 어디가 마지막 번인지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도 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교재는 수학은 2권으로 똑같은 책 2권으로 구성을 해서 한 권은 정규 교재 예습해오고 선생님들 수업 풀이할 수 있는 교재랑 한 권은 똑같은 교재라서 첨삭이 가능한 아이들이 숙제를 해갖고 오면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 검사하시고 사인을 해서 출석부에 남겨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 그래서 한 주간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 전부 다 처음 보는 문제들로 보는 라이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한 주는 2주간 배웠던 전체 문제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올 거고요. 그 성적에 아까 말씀드린 과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머님들한테 담당 담임 선생님들이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메일로 보내거나 그래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2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메일로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이 일단 메일을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가량 있다가 왜 우리 아이는 성적표를 안 보내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보냈는데요.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적표는 받아보셨으나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후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데 저희도 시기에 따라서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바로바로 못 드리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일단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카카오톡이 오면 일단 어머님들이 파일을 열어보시고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한 1년 동안 아이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1년 동안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클리닉 같은 경우가 아마 8월 18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될 거니까, 그때부터는 주말에 토요일 날 아이들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시키기는 할 건데, 요거는 우선은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얘는 어떤 과목이 되고 어떤 과목은 부족하고가 보여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안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일단은 물음표인 상태인 건데,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자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공을 차러 가거나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가 다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생활기록부를 써놨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해봤던 건데, 요 시기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이 다 나온 생활기록부를 뽑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꽉 차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1학년 때 독서기록 하나도 없고요. 2학년 1학기 때도 이제 영재고를 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쓰라던데 그래가지고 한두 권 써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활기록부를 보고서 챙겨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많은 게 독서기록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뭐 정말로 병결이 있을 때 왜 병결이었는지 아이가 알고 있는 건지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2학기에는 성적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서류에서 탈락을 할까봐 내신을 올 A를 받아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희 지금 일단은 한국에서 서류 과학 B 하나 있고 수학 B 하나 있고 한 녀석도 지금 한국 서류는 붙어서 이번 주에 시험을 보러 갈 거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올 A였는데 서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봐서는 일단은 자소서는 특히나 나중에 3차 캠프 갈 때까지 안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는 확신을 했던 이유가 작년에 저희 2학년 친구가 경기에 하나 붙었었는데, 자소서는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접수를 하고 다음 주까지 수정하는 기간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점 찍어서 냈더라고요, 4번 하나를.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쓰세요. 그랬는데 점 탁 찍어놓고 그냥 탁 냈는데, 나중에 고쳐야지 그래놓고 냈대요. 그래서 고친 거지? 그랬더니 안 고친 거 같은데요? 그러길래 모르겠다. 일단은 붙었으니까 서류에 시험을 잘 보고 와라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잘 본 거 같다고 그러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캠프가 가면 너는 무조건 거기 점 찍어 놓은 거부터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니,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준비만 한 3일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는 자소서에 왜 점을 찍어놨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1차 할 때, 2차 할 때는 크게 자소서나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자 답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7입니다. 이러고 바로 대답이 나와요. 지들은 예습을 해왔다 이거니까. 아닌데 그럼 왜요?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에 있는 저희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놈들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외우가 아니고 뭐 선생님 틀렸다고 했잖아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애들이 추천서를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추천서가 애매해질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추천서인 게 조금 명확하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3년 전에 인천과고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뭐 세부 특기사항 이런 것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은 건지 세부 특기사항이 없는 과목도 있고 한 줄, 두 줄밖에 없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지 입학처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나오신 선생님 답변이, 저희들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라서 세트 한두 줄 써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정말 자세하게 잘 써주십니다 그랬다고 하셔요.
그래서 올해 추천서 같은 경우에 보면 매우 추천, 추천, 보통, 추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매우 추천을 눌렀을 시에는 코멘트를 쓰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무슨 얘기까지도 했었냐면 매우 추천이 한 개만 있으면 떨어지나까지도 생각을 했던 게 혹은 매우 추천이 없으면 떨어뜨렸나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던 게 선생님이 코멘트를 의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추천을 눌러주시기는 했으나 매우 추천이 없어서 그럼 굳이 뭐 이렇게까지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떨어뜨린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올 A 맞았던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떨어진 친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녀석은 제가 수학 다 써줬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조금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캠프를 가면 자기소개서를 또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냐면 아이가 수학이 이만큼 과학이 이만큼 써 있으면 이거 정말 네가 한 게 맞니?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희가 그래서 면접 준비를 시킬 때 하는 얘기가 네가 실험한 거 맞아? 네, 그럼 읊어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그날 실험을 하려고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꽝이거든요. 왜 이 주제를 잡았고 선정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실험 준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조군하고 비교군을 어떻게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나오면 그냥 시끄러워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봐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저 나중에 다 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모의고사는 뒤에 과학 부원장님도 준비를 해 놓으시긴 했는데 올해 프라이빗 노트하고 저희하고 시리우스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받고 한 회차당 가장 많이 본 인원 한 8, 9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는 마지막에 서울이 한 100여 명 정도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 정도 받고 이제 통합형은 한 600명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요즘은 예전보다 한가영이 서울 쪽에서는 조금 덜 선호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심지어 올해는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장소를 아예 없이 부산에서만 지금 시험을 이번 주에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리기도 좀 많이 떨어뜨린 것 같기는 하지만 지원 자체를 얼마 안 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750명 저희가 1차에 서류에 통과한 걸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모의고사는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19일 월수금반, 화목일반 3일짜리로 해가지고 개강을 할 거고요. 시간표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잉? 기하 조합 대수, 기하 조합 대수, 그리고 이제 창의 수학 두 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창의 수학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뭐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느낌을 가져가냐면 그냥 누가 봐도 얘는 기하고 얘는 조합이고 얘는 대수면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기하인 것 같기도 한데 대수인 것 같으면서 결론이 조합이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머리를 굴릴 수 있니라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창의 수학이다라고 해갖고 뽑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테마별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일 80분짜리 세 타임으로 3일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타임에는 항상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수학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반 같은 경우에는 과학처럼 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1년짜리 그냥 교재를 전부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교재 안에서 수업이 진행이 돼서 대부분은 그냥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 애가 이번 주에 좀 바빠갖고 하루만 빠져도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쿨한 척 하면서 그러셔도 됩니다, 어머니. 그래 놓고.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에 빠지시면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빵꾸가 날 것 같기는 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모든 수업을 각 반별로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촬영을 해놓고 밴드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빠지시면 밴드로 보충을 해 주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학 전체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학 선생님 다시 들어오셔갖고 과학 얘기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좀 더우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26학년도 과학 입시랑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학교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기존에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1교시에 국어, 영어, 사회, 정보, 수학, 과학 이렇게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수학,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는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과학 기반의 융합이 2문제, 수학 기반의 융합이 2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개편이 돼서 1교시에 국어, 사회, 영어는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수학, 정보, 과학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수학,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이렇게 그 과학이 출제가 됐는데요. 과학은 총 6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하나씩, 그 다음에 과학 기반의 융합 문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총 6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이 연습하던 스타일과 갑자기 다르게 나온 거라서 네, 조금 어색함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상승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글쓰기가 이제 올해도 똑같이 나왔고요. 근데 글쓰기는 전체 중에 20점밖에 비중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만일 채점을 한다고 하면 기본 점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서는 큰 변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특이한 점은 생물, 지학, 문항이 한 문항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이 5문항씩, 그 다음에 생지가 4문항씩 출제가 됐고요. 경기를 보고 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생들 입에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상승했어요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항들을 복기해보고 풀어보면요. 많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난이도가 오르긴 오랐는데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형 문제에 비하여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입시까지는 서울 2교시랑 통합형 과학 문제랑 난이도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 3교시는 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 문제들을 그렇게 난이도를 구분해 본다고 하면 역시 서울 3교시 문항들이 난이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이 난이도가 높고 경기가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통합형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말로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은 기존에는 학교별로 문항들을 조금씩 개수를 다르게 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가장 적은 10문항, 그 다음에 광주가 가장 많은 12문항을 출제를 했었고요. 올해는 모든 학교들이 다 12문항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냥 물리 세문항, 화학 세문항, 생물 세문항, 지구과학 세문항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들은 다 문제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 하나를 독립적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생물에서 독립적으로 출제된 문제도 있고 뭐 지구과학에서도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점수를 파악하긴 했으나 실제로 이런 배점들은 정확하게 그 문제가 공개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회를 열 테니까 그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변화한 점은 문항수가 늘었다. 문항수가 느니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은 같은데 문항수가 늘면 체감 난이도는 상승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댈 수도 있고, 네. 어떤 문제들은 뭐 푸는데 문제 자체마다 푸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기보다는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간은 그대로니까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뭐 난이도 자체가 엄청 상승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뭐 간략하게 그냥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하나씩 그냥 유사했던 문제가 있으면 수업했던 거나 모의고사에서 유사했던 문제가 있으면 보여드릴 거고요. 학교 그룹별로 그냥 실어놨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서울 3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자들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화학 교재에서 수업을 다 했던 거고 뭐 올해는 교재에 있었고요. 예전에는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해서 풀었던 문제들이라 학생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이전동기라는 게 중학교 책에 설계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중학교 책을 꼼꼼히 못 보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이전동기라는 게 나올 때 이렇게 생긴 전동기 하나랑 이렇게 생긴 전동기 하나가 세트로 이제 교과서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데일리 테스트에 냈던 문제인데 뭐 데일리 테스트에서 보시면 회전 속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라 라고 했는데 실제 기출에서도 두 가지 제시하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 기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통합형에서 생물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뭐 양압, 음압,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개구리의 호흡 방식과 사람의 호흡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호흡 방식과 관련된 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자마자 생물 선생님한테 기분이 좋아서 연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기 노트에도 개구리의 뭐 양압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고 호흡에 대해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 여기에 이런 모습이 여기 저희는 이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거고요. 모의고사 자체는 작년에 냈던 모의고사고 그래서 이게 올해에는 교재로 편입돼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뤘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향성은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안 한 문제들이나 처음 본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 진행했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학교 뭐 과학 문항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았으니까요. 과학 입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그냥 간략하게 왼쪽 글과 오른쪽 글을 이제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 글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유머인데요. 남편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유를 하나 사와라.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유를 몇 개 사왔다고 하나요? 6개 사왔다고 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의 언어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입장이 아니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설명을 할 때 조건을 명확하게 주지 않은 건 맞아요. 과학 입장에서 코딩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당근 거래입니다. 당근 거래에서 보면 뭐 비매너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냥 가방 안 보고 싶어요라고 해석을 한 거죠. 맞죠? 근데 정확한 이 뜻은 가방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진 데는 없는지 보고 싶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재고 입시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본인은 맞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전달한 바, 본인이 쓴 바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꼼꼼하게 채점을 했을 때 정말 만점이 될 수 있느냐는 꼭 영재고 입시를 하면서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있는 거는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의 문항이고요. 모의고사 앞에 뭐 제시문과 상황들은 다 주어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하는 설계하는 문제인데 맨 마지막에 어떤 물체를 추가적으로 신발에 부착하는 거는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일단 뭐 여기 뭐 붙이는 게 있었던 거, 예, 신발에 추가적인 물체를 추가해 라는 게 보이시죠? 문제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보면요. 마찰계수를 조절해야 한다. 마찰계수라는 물리 용어는 배운 거죠.
근데 그거를 조절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면 답을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처음 모의고사를 보거나 영적 입시를 준비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저렇게만 딱 쓰고도 본인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왜 틀렸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원 모의고사와 그리고 학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교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정한 넓이당 접촉 면적을 넓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만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긴 합니다. 아마 뜻은 신발 면적은 일정한데 밑창 넓이는 일정한데 그 안에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든다 일 거예요. 근데 채점자가 과연 그렇게 의역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만점을 줘야 되느냐? 채점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쓸 수 있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창의 표면을 거칠게 하고 뭐 이것도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문제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바닥과 닿는 단면적을 줄인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안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창을 뾰족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뾰족하게 만든다를 상상을 해보면 뾰족한 걸 여러 개 넣는다는 건지 그냥 진짜 뾰족한 한 점만 닿는다는 건지 저희가 어떤 편견을 제외하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표현하고도 본인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본인이 완벽하게 서술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재고 입시에서는 사실 그걸 교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입시 문제 중에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도 자주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본인이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로 답안을 서술합니다. 상황이 뭐냐면요. 전선 O라는 것과 여기 전류계라는 게 새로 추가됐어요. 근데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났겠죠. 혹은 뭐 둘 다 고장 났거나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편견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사실은 정확한 검증 방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꼼꼼함들을 찾아가는 게 영재고 입시에서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 입시의 핵심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정확한 개념 숙지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말로 설명은 못하고요. 들었어,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수준 더 나아가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야 그 공식이 말로 무슨 걸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설명하는 단계까지는 와야 영재고 입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잘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영재고 입시 문제들을 몇 년 동안 분석해 봤을 때요. 과학 기준에서 중등 범위의 키워드로 나오지 않은 주제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등 범위에 나온 주제들만 가지고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빛의 반사, 파동의 반사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로봇이 있는데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탐지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방을 되게 복잡하게 준 다음에 반사돼서 생기는 상들을 찾고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뭐 상의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쓰라고 하든지 사실은 개념 자체는 중등과학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복잡한 상황을 접근하려면 단순히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단계가 뭐 짧은 단계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생각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 생각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하면서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실어 놓지는 않았지만요. 그냥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중학교 기준에서 보면 3학년 1학기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간단하니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지금 이 정보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려보고 얘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설명해 봐라. 상황을 가지고 접근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꼼꼼하게 생각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은 과학을 가르칠 때 특히 뭐 사실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선행 개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개념을 하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 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르치겠지만 사실은 입시 자체는 선행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그 입시에 맞추어서 단순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시에 맞게 문제 해결력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출제하고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 비약이 없게 서술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채점 기준을 생각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처음엔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공부를 하면서 좀 레벨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들까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데일리 테스트를 본다, 모의고사를 본다 했을 때 선생님 그 문제가 무슨 소리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던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선생님 이거는 제가 틀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의도였던 거 맞죠? 라고 얘기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레벨을 올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로 정말 그런가?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답안을, 모의고사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술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적 비약이 없고요. 이 문제 자체는 만점이어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종이 자체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 우선 선발이 됐던 친구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과학 모의고사를 보면 뭐 10등 안에 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물리 성적이 뭐 뒤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냐,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는 그럼 학생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지원하는 학교가 서울이지 않느냐? 서울의 2교시 문제는 이렇고 3교시 문제는 이렇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다. 너가 비교해봐라.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냐? 그리고 뭐 만일 다른 학원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가서 그 문제랑 이걸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더 도움이 되는 쪽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걸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우선 선발까지 될 수 있었던 친구였던 거죠. 그럼 물리에서 왜 그런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그겁니다. 선행을 하느냐, 영적 입시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을 하면 뭐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꼬아서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틀릴 수 있는데 뭐 영재고 입시에 맞추어서 저희는 항상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올해는 또 보면 입시가 살짝 바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문제도 바꾸고 모의고사 문제도 바꾸고 교재도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합격했던 친구고요. 물리대회에서는 가장 높은 상을 수상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보통 주변에서 물리대회에서 가장 높은 상을 타면 그 대부분 걱정이 없죠. 근데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1등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는 풀어서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잘했던 친구지만 뭔가를 서술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도 서술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서술이 많아진 이유가 포인트를 명확하게 못 잡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가 끝나면 저희 모의고사는 이거를 그대로 인쇄할 수 있거든요. 인쇄하든 뭐 아니면 본인이 캡처하든 해서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점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해주고 그래서 합격했고요. 최근 몇 달 전인가요?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IMO 대표로 나가는 거를 이제 기사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다 잘하는 친구만 너무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적이 높진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1회 모의고사고요. 총 15점짜리인데 2점밖에 못 맞은 거죠. 예, 그랬던 학생인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그랬으나 항상 복습을 열심히 했고요. 뭐 숙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숙제 문제를 10문제를 내준다고 치면 10문제를 다는 처음에는 못 풀어도 처음부터 풀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풀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많이 못 풀었던 거는 노트 정리 다시 하고 복습했던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그냥 뭐 분량상 쉽진 않았는데 10회 이럴 때는 물리 같은 경우에서 거의 만점을 맞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에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그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주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복습을 꼼꼼히 하는 친구들은요, 어디서 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친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학 입시가 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영재고 입시 문제라고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요. 지금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거의 경시 문제예요. 최근에 TPL 중급과 같은 결도 아니고요. 한 10년 전에 그런 물리대회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경시대회 문제들은 그냥 풀어서 정답만 맞히면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실제로 영재학교 입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다 선행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선행 개념을 써서 계산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물리대회랑 완전히 결은 같진 않지만 뭐 그런 경시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거는 화학 문제긴 하지만요. 오차의 경향을 분석해라. 그 다음에 또 오차의 경향이 발생한 원인을 두 가지 제시하고 이걸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문제들만 열심히 연습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제목 자체가 전압과 전류의 관계 알아보기라고 써져 있고 실험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실험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표로 작성하고 그래프도 그려봐라. 근데 표의 제목도 안 줄게.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도 안 줄게. 인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개념을 암기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그 경시형 문제만 푼 친구들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는 생각, 문제 푸는 생각들을 잘 해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죠. 참고로 이건 올해 입시는 아니고요. 작년 입시인데 올해 입시는 복기본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학교에서 공개한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어서 이걸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행 개념을 묻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시행착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중등 개념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어쩜 이렇게 심화를 시켜서 잘 냈지. 되게 접근 자체가 어렵게 문제를 잘 냈지라고 생각할 만큼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나 그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통한 단답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는 했지만 답이 맞으면 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그래프도 그리고 어떤 현상의 원인도 분석해서 설명도 하고 답이 나왔으면 그게 왜 그런지 설명도 하고요.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채점 기준이 좀 빡빡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얇고 넓은 지식이 있었으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좁은 범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계산력이 필요했으면 지금은 사고력이나 분석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입시가 이렇게 변한 거는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그러니까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보면 중학교 교과에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를 팔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을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원인 분석하거나 실험과 관련된 걸 하려면 중학교 교과서에는 탐구라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보통 스킵하고 수업 시간에 보통 학교에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야 되고요. 그거에서도 중학교 수준에서 만들어 보자, 해보자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분석해서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만들어서 실험해보면 뭘 변화시키면 어떻게 바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나 그 다음에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연습들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 조건 하에선 이렇게 되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라든지 그런 분석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있던 것들을 실제 기출문제와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문제들이 작년에 한국, 통합, 경기, 세 학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싫었습니다. 제가 내서 여기 회로 그리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보셨던 이런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제가 중학교 교과서가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화학에서 선 스펙트럼과 관련된 거와 관련된 게 있으면 실제로 탐구 활동에서도 여기 보시면 리튬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중학교 교과서에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리우스 자체의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보면 일단 수업은 입시 수업은 입시에 맞춰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입시에 맞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드러날 거고 교재에서도 드러날 텐데 사실 그 학원 일을 처음 시작하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재를 한번 만들면 개선을 몇 년 동안 안 해도 될 거고 그럼 편할 수도 있겠지라는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입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작년에도 물리 교재가 바뀌었거든요. 구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올해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캠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상수 원장님도 진행하려고 저희 이 설명회 전에도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매년 교재를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매번 보는데 수학은 주마다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들은 뭐 처음에 생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부족할 때는 단순 암기 테스트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 서술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술형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매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우스 물리 교재가 이것도 쓸 건데 이 교재 외에 다른 교재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생소한 물리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썼던 시중에 있는 교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쓰는 이 교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중학교 교과서든 아니면 참고서든 그리고 고등학교 선행 그런 교재들을 다 보면 여기는 뭐 속력, 빠르기, 뭐 시간, 이동거리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 그냥 제시만 하고 문제 풀게, 계산만 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실험하고 싶으면 같은 시간 간격마다 어디다가 스티커를 붙여보고 그럼 그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테니까 그걸 갖고 그래프를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면 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재를 넣는 거고요. 그런 관점이 최근에 입시 트렌드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엔 실지 않았지만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실제로 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시고 뭐 세종과학고등학교 근무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용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교재 같은 경우도 화학도 뭐 분기마다 계속 다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매년 교재를 개선하면서 영재고 입시와 좀 결을 맞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생물도 그렇고 중학교 과학에 나오는 탐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과목마다 조금씩은 방학 때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교재는 완전 새로 다 뜯어 고친 거는 바로 작년 입시 때 뜯어 고쳤거든요. 제가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서 고쳤습니다. 왜냐면 지구과학 교재 옛날 것들을 보면 다 기반이 뭐 다른 학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들은 잘 모르겠으나 다 기반이 뭐냐면 옛날 하이탑 지구과학 2 기반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이탑 지구과학 2에는요, 영재고 입시엔 나오지 않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선 그거에 대해서 맨날 화살표 그리고 뭐하고 하면서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분석을 시켜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늘민 간단하거든요. 압력 차이가 나면 힘을 받는다. 어떤 물체가.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플러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암석 파트도 사실은 암석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문제들은 영재고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그거를 다 그냥 무작정 외우고 뭐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만 다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탐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도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암석이라는 걸 어떻게 탐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교재는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 거는 이제 창의용암 문제인데요. 창의용암 문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그 시수는 조금 줄이려고 해요. 시작하는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바로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방학 이후나 이럴 때 시작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과학 개념이 좀 쌓인 다음에 실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미루려고 하고요. 일단 여기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다 대답해요. 이글루 안에서 추우면 물을 뿌린대요.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는 잘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글루의 원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시리우스의 창의융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왼쪽 게 데일리 테스트 시험지고요. 보시면 뭐 문항들은 데일리 테스트니까 여러 개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처럼 어떤 자연현상도 주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답안을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건 매주 진행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합격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모의고사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요번 입시부터 시리우스, CMS, 프라이빗 노트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시리우스와 프라이빗 노트만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원부터 보여드리면요. 처음 시작한 게 2023학년도니까 2022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많은 인원이 봤던 회차가 201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283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300명으로 늘었다가 CMS까지 같이 하면서 전국 모의고사가 되면서 852명으로 늘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내년에 뭐 900명 그리고 뭐 내후년에 뭐 1000명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가 이렇게 전국 단위를 보면서 늘어나고 그럼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가 거기에서 어딘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시험처럼 이게 뭐 서울형 문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형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또 디자인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문이 길고 뭐 설명할 수 있었던 과거 모의고사 스타일대로 출제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은 여기서 성적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성적과 본인 점수, 그리고 상위 점수랑 과목별 상세 점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평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들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채점 기준표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으면 몇 점, 뭐가 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아예 학생들에게 다 배부를 해줘요. 어, 처음에 이 모의고사를 시작할 때요.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냐면, 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김연아 선수와 제 나이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대충 제 나이가 어떤지는 아실 텐데,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지금 시리우스 부원장으로 있긴 하지만 영재고를 과거에 시작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시작하셨던 분들에게서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뜻은 다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요. 채점 기준을 주지 않고요. 첨삭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영재고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인 근본적인 물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 박상수 원장님과 그런 얘기를 하고 프라이빗 노트랑 이렇게 협의가 잘 돼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고 시행하면서도 계속 시행착오는 있긴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만일 뭐 이 동네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뭐 채점 기준표까지는 주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해설지를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고 이렇다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온라인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도 가져갈 수 있고 답안지도 가져갈 수도 있고 해설 영상도 계속 볼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모의고사 문제를 시중에 공개하는 것들을 되게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거 문제 나눠주면 다른 학원에 가서 다른 학원이 그대로 베꼈으면 어떠냐,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거 유출되면 우리는 이 문제 내년에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남들은 뭐라 하든 전 제가 만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남들이 뭐 쓰든 말든 그거는 뭐 별로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내년에 못 쓰면 어떡하냐 이거는 내년이면 입시가 또 달라지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다시 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문제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교재로 들어가면서 교재가 계속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채점 및 피드백은 아까 보셨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데이터부터 올해 데이터까지 저희가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 영상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미세한 변화지만 변화를 주곤 있거든요. 올해는 이 채점 후에 피드백 영상까지도 새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거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네. 일단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바꾸면 좀 헷갈릴까 봐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런 답안들을 써놨잖아요. 맞죠? 뭐 뾰족하게 한다, 뭐 면적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답안이 있었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게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아까처럼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학원 모의고사, 시리우스, CMS, 프라이빗 노트 모의고사를 비교한다고 치면 일단 대치동 한정인지 전국 단인지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느냐의 차이. 그 다음에 또 이 모의고사는요, 그 본인들이 뭐 풀었던 답안지들은 받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보관하진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시험 답안지, 채점된 답안지들이 다 계속 온라인상에 떠 있습니다. 그럼 1월에 모의고사를 봤어도 7월 입시 전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또 프린트해서 본인이 첨삭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모의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사회가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프라이빗 노트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는 국어, 영어, 사회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왜 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그 국어, 영어, 사회를 안 낸다라고 서울과학교에서 공표하진 않았어요.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거는 그 설명회에 갔을 때 문항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퍼진 건데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다니는 재원생 학부모님 통해서 실제로 서울과학고에 문의를 다시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는 출제, 어떤 문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출제의 영역이고 그건 학교의 재량이니까 공개해 줄 수 없다. 학생들은 최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안을 받았어요. 그거는 다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여력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더 연습해 보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난이도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어차피 평균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평균에서 보면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 영재고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맞는지 보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여나 뭐 어떤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리우스 시간표를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리우스 시간표 보면 물리대에 뭐 화학대회를 진행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뭐 8월 초부터 이제 진행할 수 있게 2주짜리 이제 수업이 있고요. 프리배가라고 해서 이때 중학교 과정의 물화생지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 저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면 월수금 종합반으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배가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라서 세 개 반이 진행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요일별로 과목은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일단 물화생지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목일 종합이라서 아까랑은 시간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반도 종합반이 가능해요. 학생들이 버틸 수만 있다면 혹은 뭐 거리가 좀 멀다고 한다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잘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과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들만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 월수금 종합, 화목일 종합 전체의 단은 안 되고요. 배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과목 정도 듣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생지는 같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폴라리스 반 일요일 단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폴라리스 반, 배가 반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럼 분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입반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고 재원생은 또 기준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건 아마 학원에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하고요. 간단한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